오늘 홍준수의 발표 내용은 뭐 반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를 연구하는 우리들끼리 복지는 경제, 돈 계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가 제대로 안 됐다면 정치가 잘 못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는 함께 토론하기 전에 이런 진단서를 들기 시작하고 외국에서 그 복지 정책을 바라보면 어떤 나라는 복지 정책이 좋습니다.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복지 정책의 몇 가지는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하나는 국민들 자체의 삶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의 설계,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 제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세 재원의 확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엎샥뒤샥하고 사회보험은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방치가 되죠.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를 잘 보면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크고 자영업자 사이에 커요. 근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좋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고 정작 실업 위험이 높고 노후의 빈곤면이 큰 비정규직일수록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20년간 사회보장 제도가 계속 양적으로 확대됐고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복지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 복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복지가 쓸모있는 복지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해보면 외국에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돼서는 한 번 제도를 설계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잘 설계해서 계층 집단 간의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은 급하게 설계하다 보니 그런 떨어진 측면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은 20세기에 노동시장 사정이 좋을 때 정규직이 전체 인구의 90%일 때 설계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만 한국은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정규직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제도를 감당하기 힘든 복지지출을 내어가기 위해서 조세를 확보하는데 조세를 어떤 방식으로 거둘 거냐 한번 합의를 보면 대개 좌우 여야 정권교체가 유지되는 게 근데 한국은 사실 지난 20년간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거의 없어요. 정권마다 다 다르고 한때는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한때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려보겠다고 했다가 보유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한국은 외국의 복지국가가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 사회보험 제도의 안정적 설계와 복지 재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 특구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는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왜 이걸 못하고 있냐가 아마 오늘 홍준기 교수님의 문제의식이고 답을 제시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겁니다. 저는 홍 교수님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해요. 특히 체제와 관련해서 체제 전환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차원의 그런 변화가 정말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이 지적은 저도 이 지역국가에서 연구하지만 참 적용할 만한 문제가 보이겠다. 한국 사회에서 제도 하나를 도입하는데 달랑 고무게서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 사회,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크게 그런 개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토론문은 짧게, 홍준기 교수님의 발표문을 조금 더 지지하는 방향에서 세 가지 정도는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겠다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 첫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복지를 잘해왔다. 모든 정부가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글을 써요.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후 교수님 표현처럼 인사에게 변화,
제도 하나 만들어서 그 구멍을 그대로 메우는 정도의 정책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사실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복지는 너무 요란하다.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된 기업과 못된 기업을 들라고 하면 못된 기업은 표현하지 않겠고요. 잘된 기업이 뭐냐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들이 가장 강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몇 조를 탕감했거든요. 굉장히 논쟁적 사안인데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했어요. 법령 개정하거나 나 한다 선포해서 여러 이견을 섞이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기보다 정말 서민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적게 해낸 정책들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복지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홍 교수님이나 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복지가 가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이걸 해서 생색을 내려고 하고 생색을 내려고 할 때마다 갈등에 붙여서 본래의 목적과 별로 맞게 설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동수당 도입한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란하지만 사실 큰 효과가 없는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구조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 근데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공공구조 제도는 굉장히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 더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는 재정을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해왔지 좀 더 이해관계가 숫자가 많고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이나 조세 개혁은 좀 미뤄왔다. 이게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그 개혁의 획이 어떻게 표현하면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고질적인 비난도 피해 메커니즘인데 욕먹기 싫기 때문에 욕먹을 만한 개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20년간 모두 안 해온 결과 사회보장 제도가 20년 지나갔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격차를 인해서 사회적인 통합, 밀착적인 선택에 신뢰를 들어오고 36페이지의 두 번째 정책은 복지국가는 huy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감춰진 복지국가,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각종 지원 제도를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를 사회보장제도에 통합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방안도 전 이렇게 좀 변칙을 해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37페이지의 세 번째 재원과 관련돼서는 양재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면적으로 거의 다 공감을 하는데 그 복지확장이 사실 증세 없는 복지 확장이라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그 증세 없는 복지 확장은 거짓말인데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증세에 반대하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자라는 건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증세와 관련돼서 아까 이렇게 기자분도 표현하셨는데 한국 사회 시민들의 의식이 저는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시민들이 복지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느끼는 증세에 대한 부담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8페이지에 제가 그냥 간단히 써놓은 거 외국에서 복지개혁과 증세에 성공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 같은 큰 위기가 같은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야 간, 좌우 간의 하입을 통해서 솔직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프랑스의 사례를 드는데 프랑스가 사회보험의 관리비 90%였다가 지금 70%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게 전체 사회보장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결국 나머지 재정은 조세를 충당해야 되는데 조세를 모을 때 2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첫 번째 세율이 0.01%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체 사회보장 재정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는 20년 후에 복지가 커질 거예요. 지금은 낮은 세율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 세율을 불구할 때는 어떻게 공평하게 불구하자라는 말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복지 확대는 지지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 것처럼 당신 보고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라고 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 조세 부과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그 세금을 냈을 때 그 돈이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외국의 높은 사회보장 부담,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걸 우회하는 방법도 이게 아마 현실의 지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었던 결과인데 지금 한국 사회는 아마 조금 더 긴박하고 조금 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금은 이 정도의 세율로 이렇게 조세를 부담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복지세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 정도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라요? 들어본 거 알죠?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최순실이 같은 짓 안 하는 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결과. 근데 저는 그 마치면 사회보장 관련해서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20년간 제가 여야의 정치가분들과 다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증세와 관련돼서.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의 정의당을 포함해서 모두 다 증세를 거부했어요. 근데 이런 정치 구조 하에서 그 이런 방식 갖고 이 복지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아마 좀 2016년, 17년 사이의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여러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낙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